어떤 음식을 먹냐가 중요합니다. 자, 영양이 부족했을 때 암, 당뇨, 고혈압, 뇌졸중, 기타 질병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영양학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영양과 건강, 우리가 생각하는 영양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진정한 영양학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양의 관점에서 측면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사람의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기본적 영양 구성, 몸을 대사시킬 수 있는 이 영양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원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과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영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영양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양가 있어, 우리 영양이 충분해야 돼,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요즘에 영양 없이 먹는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이 영양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보시면 생물체가 외부로부터 물질을 섭취해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체성분을 만들고 그다음에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것. 즉 영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든 식물이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외부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서 먹는 양의 음식은 대략 몇 끼니 정도 돼요? 7만 끼니. 무게로는 약 60톤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60톤을 먹어요. 덤프트럭 한 차 넘게 먹습니다. 15톤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몇 차를 먹습니다. 1톤 트럭 있죠? 1톤 트럭? 1톤 트럭에 60대를 평생에 걸쳐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요. 자, 그 중에 어떤 음식을 먹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음식을 먹냐가 중요합니다. 우선 영양에서는 부족과 과다가 있어요. 근데 이 부족이라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영양이 부족했을 때 암, 당뇨, 고혈압, 뇌졸중, 기타 질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단어가,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 불균형이 맞아요. 근데 영양 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부족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60년대, 50년대 이때는 진짜 뭐가 부족했어요? 탄수화물이 부족했죠. 지질이 정말 부족했죠. 기름기가 없고 몸에 단백질이 정말 부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부족할까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쌀도 충분하고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계란도 많이 드셔왔을 것이고, 아니더라도 견과류도 많고 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부족할 리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양 부족은 물, 소금, 비타민, 효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물도 부족하고요. 정말 이 힐링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9명은 수분 부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 소금, 비타민, 효소, 여기 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미네랄. 그래서 보통 미네랄 종류가 뭐 칼슘, 인,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종류 있죠. 무기질.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칼슘 부족으로 골다공증 현상. 또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철분의 부족으로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피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아무리 지방질 많이 섭취해도 피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방이 과하면 지방간 생길 수 있고, 내장지방, 복부지방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가지 지방이 과한 음식을 먹다 보면 반드시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등등 영양소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몸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과식을 해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섭취하시잖아요. 앞으로 주요 미네랄들을 몇 개를 섭취할 거야 했는데 그 미네랄이 하나는 과다가 되고 하나는 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도 뭔가를 한 가지씩 우리가 섭취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그네슘만 섭취한다.
아니면 칼륨만 섭취한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하나만 치우쳐 있기가 쉽진 않아요. 뭐 치우쳐 있더라도 그거를 엄청 먹더라도 그쪽이 과해질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어도요. 그래서 미네랄은 반드시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야채를 먹으면 야채 안에 칼륨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영양소는 좀 더 많이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탄수화물,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탄수화물. 보통 탄수화물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의 열량, 즉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칼로리를 만드는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칼로리를 만드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칼로리가 높은 게 뭐죠? 지질, 그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 포도당 기본 단위가 사실은 포도당이에요. 보통 탄수화물을 보면요. 구성이 탄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다른 지방질과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시키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 위장에 들어왔을 때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보통 이당류, 예를 들면 뭐 설탕이라든지 다당류, 단순당이 모인 다당류, 전분 섬유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당류, 액상, 과당,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같은 탄수화물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통틀어서 빵도 먹을 때 나 탄수화물을 먹었어. 국수를 먹을 때 탄수화물을 먹었어. 현미를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설탕을 먹으면서 야, 나 탄수화물 먹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난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보령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너 대한민국 사니까 엄청 부자야. 아니 나는 대한민국 오지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서울에 아주 그 비싼 땅에 살고 있는 것과 아주 그 싼 땅에 살고 있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전혀 다른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당류와 다당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 이당류는 암에 정말 좋지 않고 피부병에 정말 좋지 않지만 나중에 당뇨의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의 기본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탕을 썼지만 그런 관련된 식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탕을 빨면서도 나 탄수화물을 먹고 있으니까 칼로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결국 거기서 얻어지는 칼로리는 질병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은 탄수화물이 인체에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구성된 무엇을 섭취해야 돼요? 식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반드시 체력 저하, 변비, 혈액 부족 여러 가지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현미, 탄수화물 이런 방향으로 섭취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저탄고지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탄고지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질을 높이자 이렇게 하는 잘못된 식사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게는 탄수화물이 안 좋아. 당뇨 환자에게는 탄수화물이 안 좋아.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안 좋으려면 과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섬유질을 없애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결국 췌장에 있는 인슐린을 분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인슐린이 적당하게 나와서 음식을 세포 안에, 혈액을 만들어 세포 안에 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작용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갑니다. 혈당 피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사를 하고 났을 때 혈당이 500, 600 막 과하게 찍을 수 있는 가장 주범은
일반 가공식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쌀, 흰밀가루, 정제식품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 오히려 당뇨 환자는 현미를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오히려 당뇨 환자는 통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흰쌀을 먹으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안 좋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영양학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나 책이나 보시면 탄수화물이 좋지 않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암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탄수화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흰 밀가루가 안 좋은 거예요. 탄수화물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흰 쌀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탄수화물이란 정확한 단어를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데 깨끗한 물은 좋고 더러운 물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을 마시는데 물 속에 중금속 아니 나쁜 물질 많은데 모든 물을 싸잡아서 물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너무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유행인 단어예요.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좋지 않다고 강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 주식이 되어야만 몸이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측면의 책들을 보면 설탕이 병을 낫게 만든다, 당분이 우리 몸을 치료한다, 뭐 글리코당 뭐 이런 그 내용들에 관련된 학자들의 글들이 있어요. 영양학자들의.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가 설탕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섬유질이 있고 뭔가 비타민이 있고 효소가 있는 그러한 당분들, 즉 전분이 우리 몸에 정말 얼마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구성 단위가 보통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아주 특수한 게 영양 대사의 촉매 역할을 합니다. 자, 단백질은 21개 내지 22개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하면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 아미노산이 사실은 하나의 커다란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22개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집이 있는데 방 5개 있는 집도 있고 그죠? 방 3칸 있는 집도 있어요. 집은 방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집이라고 하죠. 그죠? 화장실이 있고 다용도실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구성된 곳을 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산소, 수소, 탄소를 포함한 질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납니다. 우리 위장에서 한 3시간가량. 과하게 섭취하면 간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담즙도 필요하고 등등 훨씬 더 이것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성장 정말 많이 필요하고 노화 예방에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 유지, 골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들 이런 것들을 공급시켜주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은 사실은 고기가 아니고요. 콩입니다. 밀도로 보면 100g당 밀리로 따졌을 때는 콩이 훨씬 많아요. 닭고기보다 콩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기는 한 근, 두 근, 아니면 1인분, 2인분 많이 먹지만 콩을 1인분, 2인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기에 많이 들어있다,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 우유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밀도로 말하면 식물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 부족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식을 안 해서 그렇지 콩이나 견과류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육류나 어패류나 제품 이런 곳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유해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양학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영양학자라면은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골고루 먹으면 돼요. 그렇죠? 결과치만 먹으면 돼요.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자연치유에서는 그 과정에서 피가 나빠질 수 있어요. 좋은 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피가 될 수 있어요. 피의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흰밀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흰쌀, 설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 뭐가 많이 들어와요? 독소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체 소화 구조에 육식의 단백질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모두 다 독소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은 보통 곡식, 견과류, 종실류, 콩 여기서 섭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백질은 많이 섭취해야 할 영양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섭취할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병들고 특히 신장, 간이 병들게 돼요.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과 간을 병들게 만든다. 그럼 하루에 얼마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내가 환자가 아닌 경우 정상적인 많은 일을 할 때 체중 1kg당 1g이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럼 내가 70kg 70g 정도 돼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0.5g까지 제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0.5g 제한하면 단백질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급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공급하는 것보다 배출되는 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어 단백질이 많이 나가면 소변에서 뭐가 나와요? 단백뇨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방광염, 감염, 여러 가지 요로감염이라든지 신장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개를 먹고 8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5개를 먹고 하나만 버리는 게 낫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몸에서 내보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안 망가져요. 근데 계속 내보내다 보면 어딘가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백뇨가 계속 나오면 나중에 어디가 망가져 있어요? 신장이 망가져 있어요. 그렇죠? 소변 통해서 단백뇨 계속 나오고 당뇨 계속 나오고 그다음 중간중간 혈뇨까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신장이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영양소에서 우리 5대 영양소의 세 번째 지질.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탄수화물과 같은 원소이지만 뭐가 적냐면요. 산소가 적어요. 그래서 얘도 같은 원소로 되어 있지만 소화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양학에서 사실은 뭐 탄수화물, 지질 이거를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우리가 지질만 먹으면 되지, 아까 단백질만 먹으면 되지, 고기 뭐 상관없이 그죠? 결과값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방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지질 같은 경우는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분명히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맞죠? 예를 들면 나쁜 기름 뭐가 있죠? 포화지방들. 이 포화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온에서도 기름이 굳는다. 실온에서. 자, 불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들. 실온에서 절대 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고기 기름들이 막 굳을 수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기름들, 지방이 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동맥경화라든지 지질 이상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뇌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질이 인체에 필요한 칼로리는 몇 퍼센트면 될까? 많지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내 몸에 지방질이 필요한 양은, 지질이 필요한 양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질이 대부분 물에서 잘 용해되지 않잖아요. 물에서 빠르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영양소의 어떤 결합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지용성 아니면 수용성 비타민 여러 가지 음식들, 지용성 어떠한 식품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올리브유를 토마토와 같이 먹었다. 그러면 토마토도 좋고 올리브유도 좋아요. 예를 들면 토마토의 성분들이 올리브유를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은 다른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고 대사작용, 지용성 비타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먹었을 때 그 비타민이 운반이 잘 돼야 되겠죠. 여기저기 가야 그쪽의 상처나 염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지방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당한 식물의 지질은 인체의 열량과 질병을 막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아마씨유도 먹고 들기름도 먹고 그죠? 요즘에 또 올리브유 이런 것을 먹는 이유는 이런 원리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꼭 기름을 짜서 먹지 않아도 돼요. 원래 인간은 현미를 먹어도 지방이 들어있고 지질이 들어있고 견과류를 먹어도 지질이 엄청 많고요. 올리브 과일을 먹어도 지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기름을 꼭 먹지 않아도 사실은 충분히 기본적인 식사를 잘하면 지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지질은 과한 게 문제예요. 과한 게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식물성 기름들은 과하지가 않아요. 근데 동물성 지방들은 굉장히 과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름져요. 그죠? 그리고 지방 중에 나쁜 지방을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트랜스 지방 같은 거. 그 지방이 산화된 것들 되게 좋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지질의 과량 섭취를 하게 되면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폐암 등 각종 질병이 유발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서 회복률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지질이 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혈액이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이 늦어져서 세포에 무엇의 공급이 문제가 생길까요? 세포에 산소 공급,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 그 다음에 지방간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가 있어요. 효소. 미국의 생물화학과 영양 연구의 선구자 에드워드 하웰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F자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F자임, 보통 코엔자임. 이 자임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효소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음식, 푸드, 음식의 효소들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정제되지 않거나 가열되지 않은 자연식품 가운데 소화와 건강 유지에 필요한 효소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고구마도 먹어야 되고 생채소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된다는 이 원리를 과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토질학자, 생물화학과에 평생 종사했던 사람인데 이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효소를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이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반응의 촉매 역할을 작용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무엇과 약간 흡사한 것 같아요? 단백질과 없어요. 그래서 효소가 충분하면 단백질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예요. 1900년대부터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이제 이런 칼로리가 없는 영양소도 중요하다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기본 5가지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또 포함시킬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간단하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닌 무엇을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 효소에서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식물효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게 있고 몸 밖에서 섭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식물효소를 먹거나 일반 영양소를 먹어서 몸에서도 소화효소나 대사효소가 나와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부족합니다. 효소를 만드는 우리 몸의 공장은 췌장이에요. 췌장. 그래서 만약에 효소가 부족하면 당뇨에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효소가 충분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저 마지막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 식물 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만 가지고 유지를 하려면 췌장이 애를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가지 효소를 균형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타액도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죠. 음식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장기, 위장, 췌장, 간 이런 각 장기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균형지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체내에 흡수되는 효소의 부족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을 야기시킨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양 섭취에서 어떤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효소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병, 알레르기 체질, 당뇨, 소화불량, 이런 노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효소 부족이 어떻게 보면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려면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최소 100도에서 몇 시간을 끓여야 돼요? 보시면 10시간을 끓여야 분해가 되는데 정말 기적 같은 게 있어요. 효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몇 도의 온도가 36도, 36.5도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온도에서도 몇 시간만 해결돼요. 자, 100도에서 10시간, 효소만 있으면 36도에서 몇 시간, 10시간에서 시간도 줄고 온도도 줄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효소가 이 정도로 몸에 영양소를 촉매 역할을 하거나 분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효소가 부족한 식사를 보면 가공식품들, 튀긴 음식들, 육류 이렇게 되면 인체 자체에서 효소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효소를 섭취하는 양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한 효소를 감지하고 스스로 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어디가 커질까요? 췌장이 커지기 시작해요. 췌장이 비대하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정말 줄어듭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90살밖에 못 사셨어요.
근데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수명이 90밖에 못 살았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효소 부족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효소 부족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토케미컬. 자, 보통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식물의 화학 물질들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뭐 취나무, 상추, 열무, 그거보다 좀 더 강한 것들 있죠. 질경이, 그죠? 또 산에 있는 취나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밭에 있는 식물이 강해요? 아니면은 산에 있는 식물이 강해요? 좀 더 다른 말로 뭐가 더 독해요? 산나물이 독해요? 밭나물이 독해요? 근데 이 독하다라는 말이 독소가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기준치가 독소의 기준치를 우리는 파이토케미컬에 많이 초점을 둔다고 했을 때 훨씬 더 강하고 독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생존 법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결국은 강한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외부의 온도라든지 외부의 병충해라든지 뭐 등등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비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 힘이 뭐냐?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소를 생성시켜 놓은 건데 우리는 이것을 먹으면 뭐가 될까? 우리 몸에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의 반대가 항산화죠. 억제시키는 항산화가 바로 파이토케미컬들이에요. 비타민에도 들어있고 미네랄에도 들어있지만 그냥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들이 엄청 많습니다. 채소나 이런 식물들에 여러분들은 빨주노초 파란 이렇게 색깔 있는 음식을 무조건 드셔야 돼요. 거기에 종류마다 사람이 지었어요.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이러한 그 단어는 사람이 지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식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뭐가 제거될 수 있냐면 실제로 활성산소가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활성산소만 제거돼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뭔가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염증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색이 진하고 향이 있는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필리핀에 망고 말고 또 파파야 같은 식품들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작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많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레몬에 있는 항산화제, 레모네이드라든지 구연산 이것만 먹어도 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골고루 드셔야 돼요. 네, 골고루 드셔야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 섭취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고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식물 섭취에서 이 항산화 물질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부분이고, 자, 파이토케미컬을 좀 효과 있게 섭취하려면 유기농, 자연농을 드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꼭 밭이 아니라 밖에 있는 나물들을 뜯어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민들레 이런 거는 생것으로 좀씩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의 극대화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기적으로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골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도시에서 어떻게 바로 드시겠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텃밭이나 앞에 베란다 같은 데 키워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씩은. 그런 것들도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영양이 파괴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비타민 종류 혹은 또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이 가장 먼저 파괴돼요. 우리가 상추를 따보면 상추에 진액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굳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진액만 굳는 게 흰 액만 굳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추를 밭에서 따면 진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냉장고에 며칠 넣어놨다가 여러분 고기 싸 드실 때 상추를 끝에 자르면 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액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자기만의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우리가 빨리 섭취하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가령 상추 잎사귀 한 장이 몇만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서 유통된 상추는 그냥 가치가 여러분들 계산된 값에 산 1,000원에 수십 장이 될 수 있지만 그냥 한 장 자체가 만 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에서 그런 식품들을 직접 재배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뜯어서 먹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엄청난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겨울이 지나면 밭에 쑥도 있고. 근데 어떤 식품들은
오랫동안 있어도 항산화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게 있고 어떤 식품들은 줄어드는 게 있어요. 특히 채소류들은 유통의 시간대, 그 저장 시간대에 따라서 빨리 사라지고 콩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겨울철에는 또 우리가 콩류나 곡식이나 또 다른 물질들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쌓아놨던 미네랄들, 비타민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들은 몇 개월 안 돼서 파괴되는 게 있고 어떤 비타민은 좀 더 오래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또 있어요. 미네랄, 비타민, 물 종류들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양학 제가 지금 또 더 해야 돼요. 영양에 대해서 나중에 이어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학에서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 같은 경우도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물도 포함시켜야 돼요. 물도 영양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부족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타민 제제들을 사서 드시기도 하고 종합 비타민을 먹기도 했지만 사실은 비타민은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종류들은 곡식, 과일, 채소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네랄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의 미네랄은 몇 퍼센트 들어있다 그랬어요? 4% 미네랄 있습니다. 4%밖에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미네랄 이게 아니고 그만큼 부족하면 빠르게 우리 몸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음식의 16가지 미네랄, 그 중에 8가지의 주요 미네랄과 과량 미네랄, 그 다음에 소량 미네랄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70종 이상의 미네랄, 소금에 있는 86종 이상의 미네랄,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 그 미네랄을 통해서 결국은 pH가 결정된다. 혈액의 pH. 혈액의 산성과 알칼리가 결정되는 것이 물 아니면 소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론 음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마시는 물과 소금이 우리 몸의 산성 체질이냐 알칼리 체질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영양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내가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